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이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아버지, 전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암이 재발하였다고 한다. 충격과 절망도 내성이란 게 있는 것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오히려 무덤덤했다. 어머니가 가끔 아버지가 우셨다고 안부를 전해도 마음 한구석 답답한 무언가 자리하고 있음만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처음 암수술 들어갈 때도 애써 밝으셨던 당신이 막상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서 같은 병실 사람들 응원 속에서도 천장만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아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장으로서의 미안함, 그리고 후회. 그런 감정들이 뒤엉켜 나오는 눈물. 안쓰러운 마음에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아드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의 죽음이 멀게만 느껴져서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다.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눈치로, 평일에는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아 주말에 겨우 딸아이와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신 병원에 찾아뵈었다. 곳에 일주일만큼 더 늙으신 아버지는 터벅터벅 걸어오시며 오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말을 듣지 않고 왔다면서 잔소리하셨다. 내 딸은 그런 눈치도 없이 더 해맑게 할아버지에게 매달려 인사를 했다. 그런 손주의 재롱에 마음이 약해지셨던지 이내 말씀이 없으셨다. 대신 연신 기침만 하시더니 1층 로비 병원 기둥에 잠시 쪼그려 앉아 망연자실하게 겨우 한마디 하셨다. 너무 많이 퍼졌단다. 그러면서 이내 눈물 한 방울을 흘리셨다. 그 망연자실함에 문득 나도 드디어 깨달았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리 멀지 않다고. 그때부터 실감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눈물에 딸아이가 놀랄까봐 서둘러 먼저 아내와 차로 보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눈물이 아니라 내 눈물에 놀랄까봐 서둘러 아내와 딸아이를 보냈던 것 같다. 아버지 눈물에 죽음을 실감했던지 지금이 아니면 영영 후회할 것 같아 그랬는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전했다.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니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고. 아버지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버지 때문에
울어선 안 되는 거였는데 이미 터진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겨우 울음을 참으며 간신히 그렇게 말하고 떨리는 호흡으로 인사하고 먼저 돌아섰다. 병원을 나오자마자 깊은 심연 속에서 겨우 다시 물 위로 떠올라 호흡하는 것처럼 막을 수도 없이 슬픔이 차올랐다. 가끔 책이나 영화를 보면 슬픔을 토해낸다고 표현하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을 그날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내가 몰랐던 내 밑바닥 감정이 메스껍다가 순식간에 뜨거운 것이 내 얼굴의 모든 구멍을 통해 흘러나온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길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눈물을 쏟아내면서 부족한 산소를 다시 들이키려고 하지만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거친 숨소리로 겨우 한 모금 길게 호흡해본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처럼. 그렇게 겨우 진정되자 그제야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았을까? 아버지도 아직 눈물을 훔치고 있을까? 걱정되어 다시 1층 로비를 살폈다. 아버지도 나와 같은 마음이셨는지 다행스럽게도 보이지 않으셨다. 다시 병원 근처 벤치로 돌아와 멍하니 마음을 식혀본다. 마른 가지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철없던 시절, 더 따뜻한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를 소망했던 적도 있었다. 고된 일을 마치고 늘 술을 찾으시던 아버지, 또 그게 싫어서 늘 싸우시는 어머니와 싸우는 아버지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다. 이제야 내가 딸 아이를 키워보고 인생을 살다 보니 따뜻하고 자상한 말 한마디가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된다. 또 인생이란 게 늘 좋은 기억만으로 지낼 수도 없고 그렇게 마냥 웃을 수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깨닫게 된다. 인간은 지킬 게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는 것이며 또 잃지 않기 위해 더 매달리고 작은 거 하나 잃을까 불안해하기 마련이니까. 나도 몰랐던 감정이 울컥 흔들리고 있었다. 그렇게 초라하고 지킬 것이 없는 마른 가지라 생각했는데 그 마른 가지조차 나에게도 작은 그늘이 되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퉁퉁 부은 눈으로 딸아이를 보자마자 또 마음이 울컥해진 걸 겨우 참아내려 다시 한번 흔들리는 가지를 본다. 저 흔들리는 마른 가지도 언젠가 풀 내음이 가득하길 바라본다.
아버지의 항암 치료는 좋아지다, 나빠지다. 그렇게 반복하며 아까운 아버지 시간만 보내고 있는 줄 모르고 이제는 괜찮아지겠지. 막연한 기대만으로 하루 이틀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막연한 기대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알려주듯 일이 터지고 말았다. 일하던 중 늘 걸려오던 어머니 전화를 받았다. 야야, 큰일 났다. 너가 아버지 이상하다. 지금 빨리 여기로 오니라.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것도 잠시. 바쁜 회사 일을 어쩌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 와중에 회사 눈치를 봐야 하는 나 자신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급하게 두 분이 있는 곳으로 가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아버지의 긴 호흡 소리와 함께 쉬고 계셨다. 어머니와 집 근처 산책하러 가다 아버지가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 더 이상 안 되겠던지 그제야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만 생각했다. 아버지를 부축해서 겨우 집 근처까지 오고 있는데 아버지도 정신을 겨우 붙들고 있던 게 힘에 부치셨는지 어느 순간 눈에 초점을 잃으며 축 처지기 시작하셨다. 놀라서 겨우 다시 길바닥에 앉혔고 놀란 어머니는 정신을 다시 붙잡으라고 연신 아버지 뺨을 때리며 소리를 지셨고 1초, 2초 그 긴 찰나가 지나도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자 아버지 얼굴이 빨개지는 만큼 어머니 눈도 빨개지기 시작했다. 나중에야 물어보니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 줄 알고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뺨을 더 세게 때렸다고 하셨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되자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119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버튼을 누를 때까지만 해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는데 막상 119 구급대원과 통화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수화기 음성에 따라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니 미세하게나마 숨은 쉬고 계셨고 맥도 잡히는 것 같았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에 해방되었다고 할까? 이제는 119 대원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다시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실 것 같았다. 그렇게 119 구급차가 와서 아버지를 태웠지만 야속하게도 코로나 시국에는 보호자가 한 명밖에 대동할 수 없어 어머니를 태워보내고 덩그러니 나 혼자 길가에 남아 쏟아지는 주변의 관심을 받으며 비로소 제대로 된 긴 한숨을 쉬었다. 며칠 후 항암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다음번엔 아들과 같이 오라는 통보를 했고 또 회사 눈치에 반차를 겨우 내서 병원을 따라갔다.
담당 의사는 알 수 없는 사진들만 나열하고 임파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병세가 호전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지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을 알아달라는 건지 긴 시간의 설명을 끝내고 일어서려는 찰나 겨우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른 건가 의구심이 들 무렵 환자분은 피검사하러 가시고 환자 보호자는 잠시 면담 좀 하시죠. 그때부터 몽롱했던 정신이 들었다. 앞에 이야기했던 지루했던 경과를 다시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기에 꽂히는 마지막 문장. 기대의 여명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 그때부터 다시 정신이 몽롱해졌다. 대답해야 하는지, 질문을 다시 해야 하는지, 얼굴을 감싼 채 겨우 다시 질문을 했다. 기대의 여명이란 게 치료를 잘 받아도 아버지의 남은 여생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얼마나 남으신 건지. 담당 의사도 본인의 환자가 그렇게 된 것이 죄스러운 마음인 건지 사무적인 난처함인 건지 힘들게 대답을 해줬다. 최악의 결말을.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지금으로선 3개월의 가능성이 크다. 항암 치료가 내성이 생겨서 계속 치료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까보다 더 정신이 몽롱해졌고 담당 의사가 이 이야기를 나한테만 하는 이유도 명확해졌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와 치료 중인 아버지에게 전달할지 말지 그 숙제를 나에게 준 것이다. 다시 만난 아버지는 왜 나만 따로 불렀는지, 대신 궁금하셨는지 불안한 눈으로 물어보셨다. 최악의 상황이 아닌 나의 희망이 담긴 차악의 상황만 추려서 말씀드렸다.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앞으로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대충 얼머무렸다. 그렇게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회사 핑계로 반차를 냈던 나는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다. 그렇게 나온 병원 주차장에서 동생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다. 최악의 상황을 내 입으로 말하면 내가 못 견디게 두려워서인지 동생에게도 차악의 상황만 전달했다. 아버지, 6개월 남았단다. 내가 뱉었던 허망한 그 숫자를 내가 귀로 들으니 잊고 있었던 슬픔을 다시 울컥하게 했다. 그래서 또 도망치듯 전화를 끊고 병원 주차장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 제발 아버지 남은 생이 6개월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망할 기대 여명만 기대할 수밖에 없으니. 집에서 꽤 거리가 멀었던 병원을 혼자 운전해서 다니시며 항암 치료를 받으셨던 아버지는 혈압이 떨어져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운전하지 않으시고 내가 모셔다 드리고 주말이 되면 어머니만 다시 모셔오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물론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는 하니 괜찮다고 하지만 나 혼자 괜찮지 않은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었다. 그렇게 아버지 차도 방전이 되고 아버지 체력도 방전될 때쯤 집과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코로나 시국에 대학병원은 특히 월요일 아침에 대학병원의 많은 환자는 노아의 방주를 기다리는 길 잃은 양처럼 무의미한 손짓을 따라 몇 번을 움직이고 다시 시험을 통과하고 그렇게 복잡한 병원 접수 절차를 마치고 첫 진료를 받으러 갔다. 앞서 갔던 병원이 너무 최악의 상황만을 말한 게 아닐까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의사의 첫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다. 솔직히 상황이 좋지 않다. 차라리 호스피스 입원 치료하시는 방법도 있다.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아버지만 힘들게 하니 차라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말이었다. 어머니도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자며 담당 의사에게 사정했지만 담당 의사는 단호하게 아버지가 선택하셔야 한다며 아버지의 대답만 기다리셨다. 아버지는 눈물만 조용히 흘리시면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셨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자 의사도 한 발 물러서며 일단 생각 좀 정리하고 다음 진료의 치료 방향을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다.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선택만 남았다. 여생을 좀 정리하시며 돌아가실지, 그래도 작은 희망에 걸어볼지 선택해야 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부질없는 마련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것처럼 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입을 떼지도 못하고 병원 복도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아버지 입만 쳐다보았다. 마음의 준비 해놓으라. 아버지 눈물만큼 듣기 싫었던 말이지만 애써 담담한 척 대답했다. 이미 그 전 병원부터 마음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마음의 준비 잘하이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도대체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아버지의 죽음이란 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데 말이다. 예전에 우리 집에서 지내던 집안 제사가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고 나서는 작은 아버지가 집안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제사란 것도 아버지가 어느 정도 희망이 있을 때는 성심껏 절을 올릴 때마다 속으로 아버지의 쾌유를 빌었다. 근데 기대 여명을 들은 이후로는 더 이상 빌지 않았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지, 괜히 조상 탓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아버지 대신 혼자 참석한 제사가 유난히 씁쓸했다. 그러던 차에 작은 아버지가 조심스레 아버지 건강 상태와 아버지 상조나 장래 생각해 둔 게 있냐고 물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삼촌네가 결정해 줄 수 없다고. 당연하게 맞는 말이지만 선을 미리 그어버린 것 같은 서운함이랄까? 작은 것 하나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내가 순간 머리가 멍해져 버린 허망함이랄까? 그런 복잡한 감정을 마음 깊숙이 미리 느껴야 하는 게 마음의 준비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논의해야 하는 일을 생각했다. 상조 보험이 없으니 장례 비용과 장례 절차를 알아볼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넓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간을 누가 들어줄지 고민되었다. 이제는 각자 다 직장이 있고 다 가정이 있으니 부탁하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도 있고, 내가 또 누구의 관을 들어준 적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어 봐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또 그렇다고 나를 잘 모르는 이에게 나의 슬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그동안 드시고 싶어 하셨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못 드시게 했던 회를 사드리자고, 이제는 진짜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고. 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안 된다고 펄쩍 뛰셨다.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단 하루라도 더 살다 가셔야 한다며 기적을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신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아직 마지막이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건지 모르지만 완강하셨다. 무엇 하나 정리되지도 않고 이제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할 것들만 남았다. 남은 생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지, 내가 잘못한 것 다 용서해 주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편히 쉬실지. 그런데 그마저도 물어보지도 못하는 그 순간이 오고 있었다.